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비디오에 이어서 계속 그 F 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원래 오리지널 F 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았듯이 그 죄송합니다. 제약된 모형과 제약되지 않은 모형의 잔차 제곱합을 가지고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검정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것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F 통계량의 R제곱 형태라는 게 있죠. 누군가 증명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F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유사해집니다. 거의 값이 똑같아집니다. 거의. 여기 뭡니까? 이 unrestricted 된 제약되지 않은 모형의 R제곱, 제약된 모형의 R제곱, 요 Q와 N-Q-는 같습니다.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1-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의 R제곱이 있죠. 근데 잠깐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제약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갖다가 R이 아니라 잔차 제곱합이 아니라 아니 좀 급해가지고 요 R 제곱값들 있지 않습니까? 요 R 제곱값들 요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0.6278, 0.5970 볼게요. 0.6278, 0.5970, 571 정도 되나요? 뭐 큰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 약간 여기 이제 괄호 치시는 게 더 헷갈리지 않게 좋겠죠? 괄호 치시고 그죠? 어때요? 9.54 앞에서 9.55 정도 됐었죠? 보시면은 9.5 거의 유사하죠? 그죠? 이것은 앞에서 얻었던 결과가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그 결합가설 검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야구 선수의 연봉 할 때 베타 3부터 베타 4, 베타 5까지를 각각 다 0이라고 놓을 때 그런 결합가설 검정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잔차 제곱합을 이용해서 F 검정 통계량을 구축하는 방법과 R 제곱의 값들을 이용해서 F 검정 통계량을 구축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R제곱의 값이 주어지든 잔차 제곱합이 주어지든 여러분이 다중 결합 가설 검정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가서 검정 토요령 구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분법해 보고 똑같지요. 한번 요거 갖고 이제 연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끄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birth weight이에요. birth weight. 신생아의 몸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신생아,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들의 몸무게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신생아의 몸무게가 이제 문제가 되는지는 노동경제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노동경제학과. 뜬금없을까요, 여러분? 무슨 몸무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같은 우리 과의 이제 조현국 교수님과 이 신생아의 몸무게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써서 지금 외국에 있는 학술지에 일단 제출한 상태인데요.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느냐.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몸무게가 여러분 이제 2,500g, 2.5kg 이제 미만으로 이제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저체중이거든요. 저체중 출산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유아기에도 건강이 좋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을 해서 성인기에까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군다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많은 경우 학업 성취율이라든가 향후 심지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의 몸무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신생아의 몸무게는 이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나?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뭡니까? 임신기간 산모의 일일 평균 흡연량 비타원은 뭐 보지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이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안 좋습니다. 플러스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본 어떤 외국의 다른 연구 성과도 그렇고 플러스로 나온 적 본 적이 없습니다. 페로틴은 해당 신생아의 출생 순서입니다. 이것도 의외로 저희도 이 변수를 사용하는데요. 의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 아이냐가 이거는 근데 약간씩 달라요. 그 첫 번째 아이의 몸무게가 두 번째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패밀리 인컴에서 연간 가구 소득이 되겠습니다. 패밀리 인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mother education, father education이니까 이제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 사실 이게 패밀리 인컴, mother education, father education 세 개는 상관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그죠? 굉장히 크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는 이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제기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 임신기간 산모의 일일 평균 흡연량과 출생 순서, 그 다음에 연간 가구소득을 통지하면, 통지했다는 건 뭡니까? 저 세 가지 변수를 이용을 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부모의 교육 수준, 뭐 mother education과 father education이 신생아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한번 검증해 보자. 귀무가설을. 오토가 있네요. 이게 비타 4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타 4지요. 비타 4. 귀무가설은 뭡니까, 결국? 비타 4도 0이고, 비타 5도 0이다. 그죠? 귀무가설은 비타 4도 0이고, 그리고 비타 5도, 그리고입니다. 동시에. 비타 4도 0이고 비타 5도 0이다. 아시겠죠? 이게 귀무가설이 되고, 대립가설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다. H0가 올바르지 않다. 이것이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축할 때 분자의 자유도는 어떻게 된다? 2지요. 왜냐하면 원래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 하나, 두 개의 설명 변수를 빼니까 분자의 자유도는 2가 되고요. 분모의 자유도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추정을 하게 되는 경우 추정을 제가 했어요. 총 지금 1191명의 신생아에 대해서 이제 했지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 그러니까 1191에서 6을 빼면은 분모의 자유도가 되죠. 1185가 되겠죠. 1185가 분모의 자유도가 됩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되느냐? 검정 통계량은 그거는 이제 추정을 해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시험이나 이런 걸 보신다면 이건 추정을 여러분은 하지 않게 되죠. 제가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뭐 시험 시간에 뭐 추정할 것도 아니고, 뭐가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어떻게 된다?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잔차 제곱합을 이용하는 방법과 R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잔차 제곱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4, 6, 4,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5개의 변수를 다 이용했으니까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제약되지 않은 모형이에요. 좌측에 있는 게. 그다음 그때의 잔차 제곱합이 46404.1.1. 자, 우측에 있는 것이 뭡니까? 3개의 변수를 통제하고 2개를 뺐죠.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을 둘 다 뺐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있는 모형에서의 잔차 제곱합이 크지요? 약간이라도 크죠? 지금 465166.8이 46404.1.1보다 크지요, 당연히. 그렇죠? 요것이 제약된 조건에서의 SSR, 요것이 제약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잔차 제곱합. 이제 그리고 분모의 자유도와 분자의 자유도라니까 여러분이 F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여기서는 여러분 R제곱을 이용했네요. 잠시만요. R제곱을 이용했으니까 돌아가면은, 자, 잘 됐다. 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R제곱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잔차 제곱합으로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R제곱은
이것이 0.038748, 이것이 0.036416, 0.038748, 0.036416. 이것도 이제 이게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의 r제곱, 제약된 모형에서의 r제곱. 제약되지 않은 건 설명서가 더 많아지면 r제곱은 항상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좌측의 r제곱이 우측의 r제곱보다 항상 크지요. 그렇죠? 0.0387, 0.0364 빼고 1 마이너스 제약되지 않은,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의 r제곱, 제약된 모형에서의 r제곱, 1 마이너스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의 r제곱. 이렇게 하고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를 각각 넣으면은 F 검정 통계량이 1.42가 나온다. 1.42. 자, 그 다음에 2와 1185. 자, 볼까요? 한번 분포표로 가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1185가 1000이라고 보죠. 너무 크니까. 지금 표에서 1000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2였어요. 그죠? 2.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으니까. 자, 보시면. 요 부분이네요. 그죠? 요 부분. 그랬을 때 이것이 5% 유의 수준, 1% 유의 수준. 그죠? 3과 4.63이 임계치. 그러니까 5% 유의 수준에서 임계치가 3. 그죠? 3. 4%에서의 4%래. 1%에서의 임계치가 4.63. 3과 4.63. 근데 검정 통계량은 1.42. 그 어떠한 임계점에서도 1.42는 작지요. 그렇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신세가 몸무게 방정식에서 mother education과 father education은 집합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걸 개별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다 넣었을 때 개별적으로 보면 일단은 father education 같은 경우, mother education은 뭐 유의하지가 않지만 father education은 별이 하나네요. 그죠? father education은 별이 하나니까 유의 수준 10%에서는 이게 개별적으로는 유의하죠. 근데 집합적으로 두 변수는 유의하지 않다라고 방금 우리가 이제 입증을 한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기의 전반적인 유의성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기의 전반적인 유의. 뭡니까? 절편을 뺀 모든 그 기울기 추정 개수가 전부 0이다. 모수가 전부 0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설명 변수가 k개가 있어요. k개, x1부터 xk까지 k개가 있는데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모수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동시에 전부 0이다. 이것을 왜냐? 이게 만약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그 설명 변수들이 집합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에 귀무가설에서는 이 동시에 이 설명 변수 앞에 있는 이 모수들이 전부 0이다. 동시에 전부 0이다. 이것이 회기의 전반적인 유의성 검정이에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회기의 전반적인 유의성 검정은 바로 저 기울기들의 모수가 전부 동시에 0이다. 이것이 이제 귀무가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아니다. 비타 1부터 비타 k까지 중에 최소한 하나는 0이 아니다. 아시겠죠? 최소한 0이 아니면 h0는 옳지 않다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어때요? r제곱으로 보는 검정 통계량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에 지금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 r제곱 빼기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 r제곱이죠.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 r제곱은 뭡니까? 제약 조건이 이 제약 조건이 있는 r제곱의 경우 뭡니까? r제곱이 제로죠. 그렇죠? 성변수들이 집합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r제곱은 제약 조건이 없을 때 r제곱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약적 다시 보세요. 이 귀무가설이 맞다면 이 제약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약 조건이잖아요. 이 제약 조건이 맞다면 이 제약 조건 하에서의 r제곱은 제로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쪽에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0. 그죠? r제곱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분자의 자유도는 어떻습니까? 몇 개를 뺐습니까? 모든 설명수 k개를 다 뺐죠. 그러니까 여기 k. 왜냐면 이 x1부터 xk까지를 전부 뺀 거잖아요. 그죠? 전부 집합적으로 다 0이다.
그 다음에 여기 1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 r제곱이니까 그냥 1-r제곱. 그 다음에 n-k-1은 뭐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요거 지금 벌스웨이에 대해서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전반적인 유의성 검정. 아시겠죠? 전반적인 유의성 검정. 자, 지금 벌써 어떻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요. 머리가. 전반적인 유의성 검정. 어때요? 자, 여기 설명서 5개죠? 이걸 다 뺐단 얘기예요. 분자의 자유도 5. 그 다음에 1191 빼기 5 빼기 1 하니까 1185. 분모의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이게 여기 항상 보고되는 요 F가 회기의 전반적인 유의성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이에요. 9.553500. 아시겠죠? 9.553500. 아시겠죠? 저거는 어떻다? 1% 유의 수준, 그다음에 5% 유의 수준, 심지어 10% 유의 수준 하에서도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설명변수들의 개수가 전부 0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회기의 전반적인 유의성 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설명변수는 집합적으로 전혀 지금 그 종속변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유의성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은 더 일반적인 어떤 선형제약의 검증을 보겠다. 조금은 더 일반적인 선형제약의 검증을 보겠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이제 어떤 주택 감정가가 있잖아요. 감정가. 그죠? 주택 감정가. 주택의 감정 가격이 실제 주택의 가격에 얼마만큼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감정 가격이 합리적인 평가이니 아닌지 이걸 갖다가 이제 다음에 모형을 추정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프라이스는 뭐 주택 가격이 프라이스, 그러니까 로그 프라이스가 있죠. 이 프라이스는 주택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세스먼트가 있으니까 어세스는 이 감정 가격이죠. 그다음에 lot size는 이제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에 보통 이제 대지, 땅의 면적이 있고 건평, 건물의 면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대지의 면적, 그다음에 square feet는 이제 제곱 feet. 이게 이제 미국 교과서에서 와서 미국은 이제 우리 같이 미터를 쓰는 게 아니라 feet를 쓰니까 feet을 쓰니까 건평인데 제곱 feet로 우리는 이제 평이 이제 제곱 미터로 이제 보통 계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곱 feet다, 그죠? 그다음에 베드룸즈 하면 이제 방수가 있다. 아셨죠? 자, 귀무가설은 어떻다? 귀무가설이 감정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요거 이제 로그가 붙어 있으니까 베타 1은 탄력성이 되겠죠? 합리적이라면 어세스가 1% 변할 때 프라이스도 1% 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감정 가격이 합리성이 있으려면 그죠? 그래서 베타 1은 1이다. 그래서 이제 베타 1은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다. 이러한 한번 귀무가설을 설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제약 없는 회귀 모형은 여기 이제 일반화시켰어요. 여기 이제 y가 뭡니까? 로그 프라이스. x1이 로그 어세스. 그다음에 x2가 lot size, 로그 lot size. 그다음에 x3가 지금 로그 스퀘어 피트. 그다음에 x4가 이제 여기 베드룸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제약된 회귀 모형은 어떻습니까? 베타 2, 베타 3, 베타 4를 0이라고 놓으니까 결국 남는 건 베타 0 플러스 그 다음에 베타 1을 1이라고 놓으니까 그죠? 그래서 x1 플러스 u 요거는 이제 y-x1이라고 죄송합니다. x1을 좌측으로 옮기게 되면 종속변수 자체가 이제 변형이 되면서 그냥 절편만 있는 그런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약의 개수는 4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4개를 줬어요. 4개를 주고 제약 없는 모형에서의 자유도는 당연히 n-1-4 n-하나, 둘, 셋, 4 빼기 1 아셨죠? 그래서 n-5이다. 분모의 자유도와 분자의 자유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SR을 여기서 SSR을 구할 수 있으며 그죠? 여기서
SSUR을 구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겠다. 중요한 건 뭐다? 이 경우에는 R제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앞에 예에서 같이 종속 변수가 상이한 경우, 종속 변수 여기는 y, 여기는 y-x1 아셨죠? 근데 종속 변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R제곱 형태의 F통계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회기로부터의 총 제곱합이 상이하기 때문에 R제곱 형태와 SSR 형태가 이제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와 같이 제약된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달라지게 되고 반드시 SSR 형태의 F통계량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S, 그러니까 이제 표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OLS 추정값은 항상 보고한다. 그 다음에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는 추정된 계수들을 해석해야 한다. 주요 변수들의 이 통계적 뿐 아니라 경제적 및 실질적 중요성도 논해야 한다. 이거 논의했었습니다. 우리요. 두 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있어요.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결과는 항상 표로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 변수명, 설명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 계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치고 표준오차를 항상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과에서는 항상 요 추정된 계수에다가 이렇게 상첨자로 여기다가 뭐 별 표시를 해요. 1% 수준에서 유의한지, 뭐 5% 수준에서 유효한지, 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별 없이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이게 OLS 추정값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표준 오차들도 여기 가로치고 항상 보고를 합니다. 표에서. 어떤 연구자들은 저 표준 오차 대신에 t 통계량을 보고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경우 대부분의 표준 오차를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t는 그냥 추정 계수에서 이 표준 오차 나누면은 t 값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표준 오차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r 제곱의 값도 보통 줍니다. r 제곱은 얼마 이렇게 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추정계수는 유의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일단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다.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갖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슬라이드를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자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는 계량 경제학을 배우면 대부분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중 회귀 모형을 이제 추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그 추정치들에 대한 t 검정하시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어떠한 흥미로운 상황에 대해서 결합 가설 검정을 하시는 것까지 알아두시면은 거의 이제 많은 걸 배우신 거예요. 아셨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끄고 그 다음에 F의 테이블도 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하여 자, 다중회귀 분석의 추가 주제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전 응용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향후에 뭔가 분석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들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일단은 함수의 형태, 그 다음에 조정된 R제곱이라고 했는데, 조정된 R제곱의 뭐 중요성 그렇게까지 뭐 크진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연구에서 조정된 R제곱을 adjusted R squared라고, 여기 이제 뭐가 있는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adjusted R squared 있죠. 이게 이제 조정된 R제곱의 값인데 별로 그렇게 크게 논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여기 지금 있다시피 이론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돼요. 함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 형태는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함수 형태는. 자, 함수 형태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데, 자, 이제 특히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그 실제 수준 변수가 아니라 레벨 변수가 아니라 변수들을 이제 로그로 변형을 시키거나 막 그 제곱을 시키거나 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단계에서 익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변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요것도 여러분께 올려드렸는데요. hprice e.dta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hprice e.data 그러니까 주택 가격입니다. housing price.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거 이제 price 있고요. 이 추정한 것이죠. 보면 이제 여기 이제 NOx가 공기 중에 이산화질소의 양이다. 공기 중에 이산화질소의 양. 그러니까 NOx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주거가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이 주택 주변에 대기의 질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공기 중에 이산화질소의 양이 늘어난다면은 주택 가격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부호가 의미 나오죠, 그죠? 그죠? 공기가 좋지 않은 곳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rooms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평균 방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방수가 많아질수록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그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추정을 했더니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죠. R제곱이 0.513 꽤 높은 편이고요. 그죠? 이 두 개의 설명력에서 설명력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유의할 것은 여러분이 여기 로그가 붙어 있고 여기 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0.718이라는 건 탄력성의 개념이죠.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공기 중 이산화질소의 양이 1%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 주택 가격이 0.718%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레벨 변수, 수준 변수, 요거는 이제 그 로그 변수이기 때문에 요 0.306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그러니까 퍼센트만큼 주택 가격이 변하죠. 그러니까 방이 하나가 증가하게 되면 주택 가격은 30.6%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그때 배울 때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방이 하나 늘어날 때 0.306 곱하기 100의 퍼센트, 그러니까 30.6%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여기까지는 지금, 여러분도 이제 익히 이제 아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로그 y의 변화가 클 때, y의 퍼센티지 변화의 근사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방금 보았듯이, 요거, 0.30, 30.6%라는 것이 부정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그 프라이스의 가격이 클 때, 변화가 클 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레벨 변수가 설명 변수로 있고 로그 변수가 종속 변수로 있을 때 이 레벨 변수 앞에 있는 요 추정 개수를 해석하는데 더 정확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탄력성 부분은 문제 없어요. 여기 0.306 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 바로 그 식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건 뭐냐면은 y의 퍼센티지 변화를 설명을 할 때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 곱하기 베타 2 햇의 델타 x2 앞에 두 번째 설명했으니까 rooms가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요게 뭐야? exponential 지수 exponential 베타 2 델타 x2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것이 생짜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exponential을 지수로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거기서 빼기 2를 한 다음에 100을 곱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 예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앞에 예로 돌아가면은 지금 0.306이 요게 지금 0.306이 뭐예요, 여러분? 0.306 요게 지금 요게 x1 rooms가 x2니까 0.306이 뭐예요? 베타 2에 해시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뒤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앞에 게 x1, 뒤에 게 x2. 그때 얘가 베타 2의 해, 마이너스 0.718은 뭐다? 베타 1의 해. 베타 1의 해. 아시겠죠? 그랬을 때
x2가 rooms이고 베타 2 해시 0.306이니까 방이 하나 늘어날 때 델타 x2가 1이죠. 그죠? 방이 하나 늘어나면 델타 x2가 1이죠. 거기다가 0.306을 붙여서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지수에다가 계산기 보시면 여러분 그 익스포넨셜 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익스포넨셜의 0.306은 이게 이제 1.3579, 1.36? 요게 한 1.36 돼요. 1.36.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1 빼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한 35.798? 35.8% 앞에 뭐였어요? 30.6%였죠. 요게 더 정확한 거예요. 35.8%. 맞았죠? 그러니까 추정 모형에서 직접 구한 아까 뭐예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0.306 30.6%보다는 굉장히 크다. 반대로 방 개수가 하나가 감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감소하는 경우 델타 x2 그거 뭐예요? 그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베타 2의 해지 0.306, 그러니까 마이너스 0.306. 그 익스포넨셜 지수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1에 100 하면은 하락. 한 개가 늘어날 때 35.8% 주택가격이 늘어나는 하나가 방 개수가 하나 줄어들면은 마이너스 26.4%로서 26.4%가 하락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추정모에서 직접 구한 30.6%는 항상 35.8%와 26.4% 사이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로그 모형을 준 다음에 서형 변수가 이제 수준 변수일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 종속 변수 로그의 종속 변수의 변화가 크다고 한다. 정확하게 그렇다면은 이 x가 1단위 늘어날 때 y가 몇 퍼센트 변할지를 좀 더 정확한 수식에 근거하여 계산하시오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그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잘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그 앞에도 요거 일단 요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로그를 사용하는 이유. 변수의 로그를 취하면 기울기 계수가 규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측정 단위를 무시할 수 있다. 탄력성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여러분. 요것이 1% 변할 때 요것이 몇 퍼센트 변하느냐를 보잖아요. 탄력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위가 막 뭐 10억, 몇 조, 막 이렇게 되고 있십시오. 그렇다면 해석하는데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이것이 일단이 늘어난다는 게 예를 들면 뭐가 그 투자액이 1.4조 원이 증가할 때 도대체 회사 성장은 몇 퍼센트가 증가하느냐 이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냥 투자가 1% 더 증가하게 되면은 도대체 회사 성장은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게 되느냐. 굉장히 보기 쉽거든요. 로그 값들 쓰면. 그래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규모 변화, 이 어떤 단위 변화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더군다나 종속 변수의 값이 0보다 클 때 로그 y를 종속 변수를 로그 값을 붙여서 이용하는 경우 y 자체를 사용하는 모형보다 CLM 과정을 더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뭐다? 오차항의 정규 분포 모형 이것을 잘 충족시킨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많은 변수들이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변수들이 이런 분포를 가지거든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임금, 그죠? 연봉. 왜냐면 이 고액 소득자들은 여기에 아주 적게 있기 때문에, 그죠? 꼬리를 형성하고 여기가 두툼하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고요. 기업 매출액도 마찬가지. 기업의 시장 가치도 마찬가지. 인구는 어떤 경우일까요? 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그죠? 고령화 진행은 자꾸 이쪽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겠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으나 근래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연령별 인구의 분포를 봤을 때, 그 다음에 고용인 수의 연령, 총 고용인 수, 이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등록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은 경우 문제가 되고 우리 경제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양의 값을 갖는 변수들은 조건부 분포가 종종 이분산적이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 아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봤고요. 이분산적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산적인 건 항상 뭡니까? x의 값이 변화할 때 y의 분포가, 그죠? 이게 이 분포가 동질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분포가 이게 지금 이분산적인 거잖아요. 이미 배웠다시피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근데 로우 값을 붙이면은 저런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 값을 취하면 종종 변수값의 폭이 줄어든다. 이거는 여러분이 실전을 해서 써보면 금방 하는데 어떤 변수? 소득 변수. 소득이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1년에 예를 들면 균등화 소득이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880만 원 이쪽에는 뭐 2천 뭐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로그 값을 붙이잖아요. 확 줄어요. 로그 값은. 아시겠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의 폭을 좁히면 OLS 추정값이 극단적인 값들을 덜 민감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변수를 취하게 되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분포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거를 로그 값을 붙이면 이렇게 로그 값을 붙이게 되면 분포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실제로 해보면 아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려드린 그 데이터들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특히 웨이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그냥 웨이지의 분포와 로그 웨이지의 분포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동영상 보시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자기 손으로 한번 분포를 그려보면서 한번 보시면은 확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확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로그 이제 사용을 하는데 로그가 이제 뭐 만사에 뭐 항상 뭐 붙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로그 변환을 시킬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로그 변환이 극단적인 값들을 오히려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로그 어때요, 여러분? 상용 로그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죠. 로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로그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1이 있죠. 그죠? 그죠? 1이 있고, 여기 이제 y가 있고, 여기 이제 로그의 y라고 하면은, 그죠? 로그의 y 값이라고 하면, y 값이 요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0에 가까울 때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음수로 커요. 그래서, y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로그를 안 붙이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딱 개별적인 얘기예요. 요거 주의해야 되고, 일단. 두 번째는 학력, 경력, 근속연수, 나이처럼 연도로 측정되는 변수들은 보통 원래 형태로 사용하는 게 좋다. 원래 형태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서로 다른 변수들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y가 종속 변수의 모형하고 로그 y가 종속 변수의 모형의 r 제곱들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참인가 거짓인가. 그 참거짓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참과 거짓이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왜 참이고 이게 거짓인지 한두 줄로 설명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이제 로그 사용 시 또 주의할 점은 이런 것이다. 실업률, 연금 가입률, 학생들의 시험 합격률, 신고된 범죄에서 범인 검거율 등 비율이나 백분율은 그냥 원래 값 자체가 비율이나 백분율인 변수들은 그냥 원래 변수로 나타나고 기도 하고 로그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원래 형태를 더 많이 선호한다. 이는 종속 변수든 독립 변수든 간에 원래 변수의 회귀 개수가 퍼센트 포인트의 성격을 갖기 때문인데 밑에 예를 한번 보세요. 흥미롭습니다. unemployment 있죠. 이것이 이제 백분율로 표현한 실업률인 경우에 unemp이 8에서 이제 9로 증가하게 되면 이제 1% 포인트 증가하는 거예요.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하지만 사실 8에서 9로 증가하는 건 12.5%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고 퍼센트 증가는 완전 다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퍼센트로 되어 있는 애들은 거기서 1이 딱 증가하게 되면 1%포인트 증가하는 건데 퍼센트 증가로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9 빼기 8 나누기 8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12.5%가 상승한 거예요. 8에서 9로 변하면 8% 9%이기 때문에 변화가 이게 8에서 9로 가면 1%포인트 증가지만 12.5%가 증가한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값을 만약 굳이 사용하겠다. 여기다가 이게 8% 9%인데 여기다가 로그 값을 굳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백분율 변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그 9에서 로그 8을 빼면은 대충 근사가 0.118, 11.8% 정도 나오고 여기다가 근사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대로 생자로 쓰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퍼센트 포인트로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고 굳이 로그 값을 붙이면은 실제 백분율 증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할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가 갖는 제한점 중에 하나는 그 0이나 음의 값을 갖는 변수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이미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정말 그 연구자들이 많이 부딪히게,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0인 경우가 있어요. 가구 소득이 0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동폭을 좀 적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로그 값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0인 경우에 로그가 정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보통 1 플러스 y로 변형을 시킵니다.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의외로. 근데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써요. 뭐 0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0값이 있으니까 소득이 0인 경우에 관측치들을 제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득이 기록이 안 된 관측치와 소득이 있는데 0인 관측치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0인 관측치를 포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1 플러스 y. 1 플러스, 근데 만약에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의 1이죠. 로그의 1은 0이니까 0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거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나머지 양의 관측치들의 경우에 다 1씩 쉬프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 크기가 뭐 크든 작든 간에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그에 1 플러스 y를 사용하는 후 변수가 로그의 y인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0의 값을 취하는 관측치가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경우에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0의 값이 상당히 많다. 그럼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기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하지만 로그 1 플러스 y는 정규분포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집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고용할 수가 있다. 여기서 지금 논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에서 이런 모형들을 여기 지금 클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모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토빗이라는 거는 경제학자인 토빈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토빈에 대해서 나와요. 클릭하시면. 포화송 모형은 이제 포화송 분포라는 거 여러분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화송이라는 사람의 링크로 위키피디아에 연결이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주저없이 눌러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신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비디오는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이어서 이제 로그에 대한 얘기들은 끝냈고요. 이어서 그 2차 함수, 그러니까 이제 x1이라는 설명 변수가 있을 때 x1의 제곱을 넣는 경우 왜 굳이 넣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